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페이퍼를 나중에 드렸습니다만 민족적 통합과 탈북자 문제의 인식이란 제목입니다. 그 통일 시대를 이제 열어가면서 남북한의 그 민족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탈북자 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그런 문제적 사건들이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 문제가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요구되는 극복 과제를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탈북 문제에서 어떤 남북한의 민족적 통합의 어떤 극복 과제를 읽어볼 수 있다는 것, 그 극복 과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숙제를 탈북자 문제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좀 그 요약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체제의 균열과 탈북자 문제입니다.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분명히 더욱 그 심각하게 다가올 미래형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는 기순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내세운 이념형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 중반 이 북한 같은 경우에 1996년에 이른바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한 350만이 아사하는 그런 절대 가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생계형의 탈북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서 이념형에서 생계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탈북자 소설에서도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 소설을 이렇게 좀 다 따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이를테면은 최윤의 아버지 감시 같은 거 아주 좋은 작품인데, 역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그 기순한 아버지, 아들, 이 서로의 그 차가운 그런 이념적인 문제가 가운데 놓여 있죠. 그리고 박덕규의 노루 사냥이라든가 정을병의 남과 북, 이런 문제들이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남북한의 통합의 어떤 그 극복 과제 같은 걸 제시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는 그 탈북자들 그야말로 생존형, 생계형이죠.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그런 어떤 성격이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북자 소설에 있어서 그 형식과 주제 의식은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탈북자의 선택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텐데, 선택지는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텐데, 이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탈북한 사람들이 잡혀서 가는 경우겠죠. 그리고 현지국 정착, 한국 입국입니다. 현지국이라고 하면 중국에 떠돈다거나 또는 다른 제3세계권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현지국 정착의 경우를 다룬 작품은 황석영의 바리떼기라든가 그 강영숙의 리나 같은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세계 곳곳을 횡단하는 탈국경의 서사가 드러나고 있죠. 탈북자 문제가 민족 모순의 범주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제국주의적 자본과 권력 모순 속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특히 이 황석영의 바리떼기 같은 작품이죠.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 아니듯이 탈북자 문제 역시 전 지구적 차원의 독점 자본과 권력 구도 속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이런 그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이런 바리떼기 같은 소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한국 입국한 경우입니다. 국내 입국한 경우의 작품이 그 정도상의 찔레꽃,
이대환의 큰 돈과 콘돔 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찔레꽃은 저 연작 소설인데 정도상 씨가 북한을 뭐 결의 민족 사전 같은 걸 만들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로 북한을 한 10여 차례 이상 다녀온 사람이어서 그 탈북 문제에 대한 굉장한 좀 뭐랄까요, 그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연작 소설이고 굉장히 밀도 높게 아주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이대한의 큰돈과 콘돔은 탈북한 이후에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찔레꽃과 요 이대한의 소설 정도선과 찔레꽃은 좀 탈북자 문제를 서로 다른, 하나는 좀 근거리에서 그 탈북자가 이북 북한 땅에서부터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 근거리에서 다루고 있다면 이대한의 경우는 좀 원거리에서 다루고 있어서 원근법으로 탈북자 문제를 조망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찔레꽃이란 작품은 월경의 서사와 사물하에 강요했습니다. 정도상의 이 찔레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인 문체로 탈북자들의 생활 감각과 정서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드러나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현상이 정도상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낯선 타자가 아니라 내면화된 주체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현상을 다룬 이전의 많은 경우와 달리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자의 정서적 동질성과 핍진성을 확보해내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용은 대체로 그런 내용입니다. 찔레꽃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 충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젊은 처녀이죠. 북한에서 인신매매단에 속아서 강제 월경을 한 이후에 중국에서 온갖 순환을 겪고 저 몽골을 거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탈북을 하고 월경, 남한 정착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탈북자의 행로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이 작품의 주인공 충심은 오늘날의 북한의 실상, 탈북자들의 비법 월경자로서 겪게 되는 중국에서의 삶, 이 비법 월경자, 쉽게 말해서 공민증,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법의 어떤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또 남한 사회에 와서도 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고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있는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신상고초의 삶들, 이런 문제들이 다루는 것이 이 찔레꽃의 소설입니다. 이들은 여기 충심이란 주인공, 또 그 사촌인 미향이라는 인물이 이 작품의 줄거리를 끌고 가는 중심 인물인데요. 함흥음악학교 재학생인데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중국으로 잡혀간 거죠. 왜 인신매매단이 이렇게 쉽게 걸리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생일이지만 네 밥이라도 한 그릇, 이 밥을 쌀밥을 얘기하겠죠. 쌀밥을 한 그릇 해드리기 어려우니까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쉽게 인신매매범에 잡혀갔다 하는 겁니다. 이 인신매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인신매매 확산은 첫째는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중국으로 시집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 도시화에 따라서 연변이라든가 이 북한과 가까운 곳 말이죠. 이 조선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도시로 가거나 특히 이 조선족이 이 한국으로 많이 오죠. 제가 연변에서 고등학생들 100일장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한국의
돈 벌러 간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서 그리워한다거나 뭐 엄마가 사온 선물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농촌 총각 문제가 극심한 것, 이것이 또 그 인신매매를 급증하게 만든 요소이죠. 그리고 중국, 북한 이 변경의 무역이 중단된 이후에 상인들이 불법 영업이 많아졌다는 것, 이런 이유가 그 인신매매단을 그 급증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이들 주인공 역시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일종의 그 납치가 되어서 가는 것이니까 탈북이, 이 월경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강요된 선택입니다. 이 강요된 선택이라는 것이 이 작품의 원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타의에 의한 삶의 그 해로 속에서 자신의 삶이 주체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 작품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탈북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는 범죄자의 꼬리표가 붙어요. 비법 월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재앙과 야만의 공간 속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중국이 북한 이탈자에 대해서 그 비법 월경자로 취급해서 이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죠. 북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독립주권국으로 또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된 한 나라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어떤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어떤 사회적 보장이나 인권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치유의 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그 무슨 호모사케르라고 얘기한 아간벤의 그런 한 실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이 팔려간 인신매매가 되어서 팔려간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이 작품에 묘사된 걸 보면 굉장히 극도의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참담한 생지옥과 같아요. 충심은 신흥촌의 전능한 남자로부터 탈출했으나 또 아편쟁이한테 팔려가는 이런 현상이고, 또 그 사촌인 미향은 한 집의 부자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폐륜적인 현실 앞에 정신병자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미향은 결국은 탈출을 하다가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충심도 탈출을 해서 연변에 삽니다. 연변에서 안마사로 사는데, 이 자신이 믿었던 사람부터도 대체로 이렇게 월급을 줄 때가 되면은 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비법 월경자로서 이 구민증, 호구가 없다는 약점이 범법자들을 끊임없이 몰려들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나이에 어울리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꿈이 이 탈북한 처녀들에게는 하나의 금기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어떤 막다른 형편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한국행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하단부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남한행만이 남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남한으로 가면 적어도 신분증 없이 떠돌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행을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순한 기획 입국자들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인가, 여기 인용문을 좀 보겠습니다. 무슨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사람인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서울에 가서 김정일 장군님 욕을 하고 내 고향 욕을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진짜로 나는 고향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내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하나요? 이런 이제 그 충심의 어떤 대사가 나오는 대목이죠. 이 기획 입국자들에 의해서 남한행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 기획 입국자들이 대개 종교인입니다만 이분들이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남한으로 기획 입국을 시킬 때 대개 또 제3국 몽고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좀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입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 루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 여권과 공민증을 유저하거나 밀항하는 방법, 주변국으로 이동하여서 두 번째는 그 나라 정부와 주재하는 한국 공간의 협조를 얻는 방법, 세 번째는 중국에서 외국 공간으로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몽골 초원을 횡단하는 그 죽음의 여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기획 입국을 시키면 남한에서 정착금을 받게 되는데 그 정착금의 일부를 여기서는 500만 원이고 나옵니다만 일부를 이제 기획 입국을 시키는 이 선교사분들한테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참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인 것을 이제 취재를 해서 쓴 내용입니다만 그런 좀 참담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에 와서 기획 입국을 시켜줬던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나면 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한이라는 사회 이거는 그 일종의 비국민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남한 사회 속의 일상에 대한 시장지상주의의 무한 경쟁 논리, 이 신자유주의 논리는 지속적으로 배제된 비국민을 탄생시킵니다. 이 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존엄성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은 배제당한 비국민들을 보면서 자신도 비국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비국민들로부터의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비국민들은 자기 혐오와 국민에 대한 선망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어떤 운용 원리가 우리 체제 속의 한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탈북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비국민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방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이 주인공이 그 몸을 파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탈북을 해서 남한 사회에 왔으나 이 비국민으로서 또 이 낙오자로서 그래서 살아서 가는 삶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강요된 월경, 중국에서의 강요된 결혼, 남한 사회에서의 강요된 비국민으로 이어지는 이 주인공의 삶은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물론 통일시대의 남북한 공동체 모델 찾기에 진지한 모색을 파도처럼 던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시대의 남북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탈북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극복 과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섬세하게 환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대한의 큰 돈과 콘돔이라는 소설은 그 정도상의 이런 소설과는 좀 달리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남한에서 아주 남한의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시를 들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소 이 제목 자체가 좀 풍자적이죠. 큰 돈과 콘돔 무슨 말인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남한 사회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콘돔을 내가 잘못 들어서 큰 돈으로 들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콘돔을 쓰면 큰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주인공이 표창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한에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교사 출신인 막노동꾼 김남호, 이 둘이 부부입니다. 이들의 이 탈북 가정의 내력, 그리고 탈북해서의 그 어떤 삶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찔레꽃과는 좀 반대되는 거죠. 북한에서도 무슨 이념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생존형도 아니고 이러저러해서 한번 북한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 다소 좀 이대한 작가의 그런 좀 더 이 뭐라 해야 되나, 좀 안이함 같은 것도 사실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생활이 따분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중국의 소식이 궁금해서 탈북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 전제에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능동적인 자세로 그 월경을 감행하고,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빠른 적응력으로 자본주의에 이렇게 편입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을 표창숙이라고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작가는 남한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표창을 하니까 표창숙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로서 소수자의 다수자와 창조적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삶에 일방적으로 획일적인 그런 삶에 그 순발력 있게 편입되는 이런 이제 길을 가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005년도 1월부터 8페이지입니다. 탈북자를 세터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터민이라고 해서 그 우리 사회에 이제 한 켠을 이루고 한 지금은 3만여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죠. 소수자들의 권익과 인격이 존중되는 다문화 공동체, 이것은 당위적인 요청일 뿐 현실적 삶 속에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원리는 역설적이게도 합의의 정치와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이 강조되면서 소수자는 합의를 통한 배제, 합의로부터의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수자의 문화와 권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지도 못한 채 다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당한 소수자들은 그 합의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따라서 세터민과 같은 소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속이면서 소수자의 다수자를 일방적으로 선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대한의 이 작품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주로 풍속도가 이 작품에서 재미있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고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탈북자들이 북한을 벗어나는 순간 탈북자들도 스스로 북한 사회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그 비판한 내용들 중에 재미있는 것은 그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북한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했던 탈북자들이 당원증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에서는 당원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굶어 죽어도 임금과 사대부 양반계급에 호의호식했던 조선과 다를 바 없는 북체제를 공산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한 자들의 당원증은 기득권에 연연했던 위선의 증명서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원증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탈북 이후 바깥에서 바라본 북한 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인민을 위한 우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이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회로 인식되는 그런 면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탈북자들에게 비친 남한 사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북한에는 이 절대 가난에 의해서 가정 해체가 많이 되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자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어머니들이 노래방 도우미가 된다거나 이러면서 또 가정 파탄도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가익 문제. 북한에서는 그 당원이 되려고 남쪽에서 와서 당원이 되려고 했던 그 열성과 노력을 북한은 보여줬다면 남한에서는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를 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북한의 그 당원증을 따기 위한 당성 경쟁과 남한의 부자가 되기 위한 경쟁, 이것을 서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이대한의 큰 돈과 콘돔은 탈북자의 시선을 통해서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모순과 더불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잠시도 몰입하지 않으면 불안에 떠는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실태, 이 둘을 동시에 가슴 아프게 환기시켜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일방적으로 소수자의 다수자로 치닫는 면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수자의 다수자가 아니라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창조적 소수자화, 각각의 소수자의 어떤 특성, 개성, 또 어떤 덕성, 미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다문화 공동체, 또 이 탈북자들로 인해서 남한의 사회의 또 체제적인 어떤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작가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부분에 제일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탈북자 문학은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시대를 향한 민족적 통합 모델을 모색하고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탈북자 문제는 분명 흔들리는 분단 체제의 징후이며 통일시대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남한 사회 안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일방적인 소수자의 다수자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적 모색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탈북자 문제 해결은 북한 체제뿐만이 아니라 남한 사회까지 질적 고향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좀 당위적인 뭐 교과서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좀 간단하게 토론문을 요약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한반도에도 통일 분위기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재 탈북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통합의 길에 대해서 심들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발표자분의 논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한 3가지 정도 질문과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그냥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분께서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원리는 역설적이게도 합의의 정치와 긴밀하게 물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합의의 정치라는 것은 다수자들 사이의 어떤 제도적 합의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탈북자 문제들을 제도권에서 많이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려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 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이 용어는 이 탈북자들을 배제하는 원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떤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합의 정치를 통한 탈북자 배제의 구체적 사례나 예가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논문 속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발표자께서는 2000년대 이전의 탈북자 소설이 이념형의 월경에 해당하고 2000년대 이후의 탈북자 소설은 생계형 월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념형 월경을 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어떤 창조적 소수자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발표자분께서는 2000년대 이후에 생계형 월경이 중심이 된 탈북자 소설도 그러한 통합의 모델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생계형 월경의 이 중심이 된 탈북자 소설의 경우에는 이 보통 분석하신 바와 같이 이 자본주의적 욕망에서 추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에 대한 욕망에서 출발한 탈북자 소설이 어떻게 소수자의 다수자화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 소수자화라는 소설적 문제의식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면에서는 위의 주제의식으로 귀결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피자분께서는 창조적 소수자화라는 그런 길을 좀 주제의식의 지평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피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창조적 소수자화라는 문제는 참 좋은 주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윤리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조금 발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천과 윤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발표자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한 부분입니다. 이 남북한 민족적 통합의 모델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북한 체제의 위기나 남한 체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민족의 통합과 화해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 소설의 중요한 측은 이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이 남한 국민들의 윤리의식이나 실천 모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자분께서 분석하신 작품들 속에서는 남한의 주체자들은 이 탈북자들을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착취하고 배제하는 악으로 재현되거나 풍자되고 희화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서로 다른 체제의 차이를 단순하게 부정하고 지향하는 근대적 부정의 변증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탈북자 문제는 이 발표자분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족 모순의 본질을 넘어서서 전 지구 차원의 제국주의적 자본과 권력의 모순 속에서 조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신 작품들에서는 마치 이 북한 체제와 중국 그리고 남한의 어떤 체제의 모순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탈북자 소설의 주제의식이 남북한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정하려고 하면 체제의 모순을 단순화된 이분법적 논리로 설명하면서 민족적 통합을 모색하는 근시안적 소설적 전망을 제시하는 작품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체제의 위기는 당과 수령을 율체로 보는 북한의 체제의 모순이 나왔고 남한의 다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어 소수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모든 악이 희생되는 선이고 악은 그들을 배제하고 착취하는 모든 체제 산물들이다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민족 통합이라는 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찾으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토론자분께서는 앞으로 쓰여질 탈북자 소설이 지향해야 될 어떤 윤리적이고 정치적 실천의 구체적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소설에 대한 전망과 견해가 있으시다면 잠깐만이라도 좀 피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한 그 내용을 서로 다르게 좀 변주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탈북자 배제의 구체적인 사례나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남한 사회는 어쨌든 신자유주의 사회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요즘 얘기되는 이를테면 뭐 한병철 선생이 얘기했던 투명 사회 이런 얘기도 있죠. 신자유주의라는 것, 그 무한 경쟁의 원리에서 소위 그 무한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면은 획일화, 표준화를 이제 끊임없이 그 슬로건 내민 이런 사회라는 것, 다양한 이 교환 가치 회로의 어떤 것이 모든 이 것이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고유한 삶의 어떤 가치, 이른바 뭐 사용 가치라고는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상품 논리로 기호화되어 버리는 이런 어떤 현실 이런 것을 투명 사회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획일성, 표준화 이런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하는 것,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덕성이라든가 특히 이 저 탈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90년대 이전 소설에서 여러 차례 정을병의 소설이나 뭐 이런 것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한 사회는 지나치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랑이라든가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이 자본으로 다 환원되어 버렸다. 북한 사회는 오히려 그런 인간의 덕성이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덕성으로 남한 사회에 이런 그 어떤 시장 논리를 성찰하는 계기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문제 의식도 좀 고전이 되어 버린 것 같죠. 어쨌든 이 소수자에 대하여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수자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어떤 고유함, 고유한 가치.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일종의 그저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내국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내 국내 디아스포라로 이질적인 것이죠. 이들의 어떤 그 가능성을 그 최대한 살려주는 이런 사회가 다문화 공동체라고 할 때 그런 사회겠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거를 창조적 소수자화 이런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형이냐 이념형이냐 할 때 이념형은 민족 통합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생계형 그렇지 못하지 않냐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이신데 생계형은 소수자의 다수자화 자본주의의 일종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갈등의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나 이 북한 사회가 남한 자본주의에 이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그 방법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노래방 도움이나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실 말이죠. 이런 현실에서 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들을 또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역시 이 과제다 하는 차원에서 이 통일시대가 되면은 자칫하면요 저 38선의 그 휴전선을 우리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으로 다 흐트러 놓는 산재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지는 않을까 말이죠. 차별과 차이 이 문제 일상 속에서 차별 말이죠. 우리가 저 연변 동포를 차별하듯이 북한 탈북자를 그렇게 앞으로 통일 시대에 그런 일이 아주 뭐 일어날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함께 미래 사회를 끌고 가는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그 민족적 에너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이 지금 세 번째 질문처럼 앞으로 탈북자 소설의 전망은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통일시대가 민족적 에너지를 고양하고 그래서 서로 다르면서도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성의 뭔가 저 총화라 그럴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런 사회 그런 어떤 뭐
아유 뭐 자꾸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말이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답이고 그거는 작가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찾아가야겠죠. 제가 뭐 답을 갖고 있기보다가 예.